오늘 소개해드릴 광고는 보험친구닷컴입니다. 보험친구닷컴은 말 그대로 보험에 관련된 모든 이야기를 일단 무료로 상담을 해드리고요. 친구처럼 친절하게 자세하게 상담해주는 보험친구닷컴. 내고 있는 보험료, 내가 받고 있는 보장, 이게 돈 내는 거 대비 적당한가, 이런 것들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보험에 가입했을 때와 또 지금의 환경이나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고, 보험을 다시 한번 손봐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구한테 물어보느냐? 내가 가입한 보험사에 물어보면 그 보험사 또 다른 상품을 소개하거든요. 근데 두루두루 모든 상품을 다룰 수 있는 보험친구닷컴을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험친구닷컴은 뭐 안보험, 종신보험, 뭐 실손보험, 화재보험, 배상보험, 운전자보험, 모든 보험을 다 다루고 있고 여기에 무료 상담을 해드립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보험친구닷컴을 찾아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QR코드로 접속도 가능하고요. 전화는 1844-0585.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험친구닷컴에 접속하실 수 있으니까 무료 상담이니까요. 부담 없이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험친구닷컴 광고였고요. 당 내에서부터 정치를 안 해서 그렇다 생각을 해요. 사실 정치라는 건 전날까지 최고위 회의에서 서로 강한 어조로 비난을 해도 다음날 밥 같이 먹고 그 다음 회의 때 손잡고 들어가고 인사하면서 그날은 미안, 하지만 우리 앞으로 잘해보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정치라고 생각하는데, 저쪽은 뭐만 하면 일단 고소 아니면 제명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밖에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새는 거 아닌가. 네. 지금 이런 형태,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관련된 뉴스를 전하다 보면은 오늘은 이 오찬 불참, 본회의 불참, 이 얘기와 함께 지난 며칠간 그 서로 중앙당과 시당 간의 이제 윤리위에서의 징계 대결, 뭐 이런 얘기. 그러면서 새롭게 뉴스라고 하나 나온 거는 지방선거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천관리위원장에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를 내정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당직자 출신이고 지역주의 벽을 용기 있게 허물어온 존경받는 정치인이다라며 지명 이유를 설명했는데 호남 출신임을 또 강조했던 내용도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 이정현 그러면 예전에 KBS에 전화했던 거 기억나고요. 저는 그 그렇죠. 육성을 들어가지고 손가락에 장 지진다 뭐 이런 거 기억나고요. 좌우지 장지지 장지지. 아직까지 장을 않 그리고 무엇보다 그를 수식하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는 친박 아니겠어요? 완전 찐박이죠. 그렇죠. 그러면 지난번 그 단식의 출구를 열어줬던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가장 가깝다고 알려져 있는 유영합 의원의 대구시장 출마, 뭐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뭐 그런 추론이 가능하죠. 그리고 실제로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다는 게 제가 취재한 바로는 이른바 본류인 영남 중진들이 장동혁에게 호응해주지 않는데요.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외면하고 있대요. 예, 저는 저쪽은 항상 뭐 절대신처럼 누군가를 세워놓고 거기에 줄 서는 게 그냥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상징을 바꿨다. 윤석열을 신주단지처럼 모시면 이게 계속 재판이 결정이 나오고 자신들한테 불리한 얘기가 나오니까 그 상징을 바꿨다. 박근혜로 바꿨다는 건데, 근데 그 사람도 탄핵되지 않았나요? 그걸 생각을 하면 뭐 바꿔 갈아 낄 수 있는 상징이 저거밖에 없어서 갈아 낀 것 같고, 저렇게 동침하는 것도 오래 가진 않을 것 같다. 딱 이번 선거 때를 위한 잠깐 일회용품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다음 이야기로 좀 이어가 보도록 하죠. 앞서 장동혁 대표의 오찬 불참 이유가 됐던 어제 법사위에서 통과됐던 재판소원법, 그리고 법원조직법의 각 개정안 내용들, 이 법원조직법이 그러니까 대법관의 수를 늘리는 맞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법 왜곡죄하고 묶어서 이번 임시국회 안에서 처리하겠다라는 게 이제 여권의 방침인데,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이번에 새롭게 된 사람, 위헌이다 이렇게 맞서고 있고요. 국민의힘에서도 이 내용은 사법개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에 대한 시도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하면서 어제 법사위를 퇴장해버렸습니다. 자, 일단 어제 국민의힘의 이 반응도 그렇고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위헌이라고 말한 것에 더해서 오늘 아침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근하면서 한마디를 했어요. 국민들에게 큰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국회를 설득하겠다. 국민이 왜 피해가 가요?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뭐 자기들 맨날 좋아하는 뭐 상권 분립 위반이다, 위헌이다 이거는 국민에게 이게 왜 피해가 가요? 예. 이제 유능한 판사들이 다 대법원장이 되면 1심과 2심의 판사가 모자랄 수 있다. 하급심에 빠진다. 네, 그리고 뭐 1%밖에 안 되는 이런 것들을 위해 그렇게 판사들이 빠지는 게
피해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형사재판 무죄율 1%입니다. 그럼 형사재판도 안 하고 다 민사로 몰면 되는 건가요? 그게 예.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위헌 판단을 왜 법원이 해요?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인 위헌 판단 권한이 있고 헌법재판소가 위헌 아니라고 했잖아요. 예. 헌법재판소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되고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을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너 뭐 죄를 그대로 해주고 싶어요. 너 헌법에 관해서 뭐 할 수 있어?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그럼 견제를 안 받느냐? 왜 헌법재판소를 마치 대법원 위로 두느냐라고 그런 논리로 헌법재판소를 너무 키운다. 아니 헌법재판소 견제를 안 받는다 하기에는 헌법재판소의 인원 구성에 대법원장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합니다. 그게 바로 견제와 균형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오히려 대법원을 위시로 한 사법부에 대해 아무런 견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사전적으로 입법부가 만든 법 안에서 뛰어놀라고 하는데 사실상 입법 취지를 형해화하거나 탈피하는 판결을 내려도 예. 헌법에 어긋나는 판결을 내려도 그거를 시정할 수 있는 다른 기관이 없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견제가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럼 헌법재판관 9명 중에 3명을 대법관이 잘 임명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견제와 균형의 묘리고 그걸 그냥 만들어 간 건데 지금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를 못 드는 것이 바로 얼마나 본인들이 논리에 있어서 궁색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입니다. 예. 아니 이게 재판소원법이 위헌이면은 헌재가 있는 게 위헌이에요. 이 사람들 논리대로 헌재 뭐 만들었고 놀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설명을 하더라도 현재 대법원, 그러니까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대법관 체제 여기에 뭐 권한이나 권위가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손해 보는 일을 하지 않겠다로 저는 해석이 되는 거예요. 기득권과 구태를 흔들면은 그게 다 사회 혼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참 무서운 게요. 지난 5월에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해서 파기환송이 정광석화처럼 진행이 되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결론이 나버려가지고 유죄 취지에 파기환송되고 만약에 당시에 고법에서 날짜 잡아가지고 진행이 되어버렸더라면 네네. 우리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1 정당은 민주당은 대권 후보를 잃게 되는 것이고 국민들은 대선에서 한 명의 후보 없이 대선을 치러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대법원의 판단이 그걸로 끝이라면 그러니까요.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네들이 원하는 방향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제어도 안 받고 제동도 안 받고 주권자의 권한을 침탈하든지 그것을 침해하든지 자기네들 권한은 그대로 갖고 있겠다. 법원 노조가 최근에 자료를 낸 게 있어요. 이 이재명 당시 대표 사건과 관련해서 모든 사건을 분석해 본 거예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중에 이렇게 선출직으로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이 유무죄에 따라서 이걸 분석해 봤더니 너무 빨리 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는 안 되는 구조적인 어떤 제동 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법관 증언하면 국민한테 피해가 간다고요? 국민들이 지금 14명의 대법관 중에 2명은 빠지는 거예요. 법원행정처 행정업무로 1명은 대법원장으로 12명이 수만 건의 사건을 해요. 그래서 민사사건은 70% 심리불속행 기각 아예 판단받지 못하고 간단하게 너네 요건 안 되는 거 왜 갖고 왔니? 라고 해서 그냥 끝내버리는 그게 국민이익에 부합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든지요. 아니면 구조적으로 입법권자가 대안을 내겠다는 거에 대해서는 토를 달지 마십시오. 제가 이제 제 또래 정도들이 지금 대법관의 연구관으로 가 있는 경우도 많아요. 예, 그 친구들한테 장난으로 도대체 왜 뭐만 대법원에만 올리면 다 심리불속행위나 상고기각 이렇게 빨리 나오냐라고 했을 때 뭐 이거 확인되진 않았지만 장난으로 얘기하는 건 일단 그 상고기각으로 폼이 완성돼 있는 채로 생각을 시작한다. 그러니까 원칙이 상고기각이고 아니면 심리불속행위다라고 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호사를 하면서 대법원에서 유의미한 판단을 받아보는 게 정말 손에 꼽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치사한 게 그러니까 일반적인 재판을 하면 지금 이렇게 말하는 상고기각이 너무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 상고기각이 되는 이유가 그 재판 하나하나가 그 당사자들한테는 인생의 문제일 텐데 맞아요. 대법원으로 올라가 버리면 그냥 행정 절차의 일환인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티가 나는 사건이 있잖아요. 정치적 사건이라든지 뭐 유명인이 거론된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뉴스에 잘 나올 만한 사건에서는 또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이 있었고 앞서 이재명 후보 시절 얘기를 했습니다만 꼭 그 사건이 아니더라도 대법원의 판단만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렸을 때 그게 부조리하다면 이 국민들이 어디 가서 또 한번 하소연할 수 있는가?
부조리합니다. 예. 사실 우리나라 헌법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이제 헌법 130조를 쭉 읽어보면 대부분 이제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 민주공화중의 원리인데 이거는 국회 우위로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권력 운용에 가면은 이상하게 절대적으로 사법부 우위로 가고 있어요. 특히 인사권에 관한 최종 결정을 사법부가 한다는 것. 예를 들자면 저는 뭐 개인적으로 헌재 폐지론자입니다. 개헌에서 헌재 폐지론자인데 대통령의 탄핵 문제를 헌재라든가 또는 뭐 대법원이 한다든가 이거 사실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이거 결국은 뭡니까? 선출된 대의민주주의의 위에 이른바 법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해결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이른바 민주공화정의 원리에서 공화정의 역할을 누가 하느냐, 합의제 역할을 누가 해주냐 하는 문제인데 합의제 역할도 역시 선출된 사람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미국에는 상원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선관위도 지금 법조인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예. 정치 행위를 법조인들이 하니까 규제만 생각하는 거야. 우리나라 정치가 발전이 없는 거야. 그렇군요. 법조 만능이에요, 우리나라가. 예. 저 법조 만능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이게 한 번의 선거로 모든 것이 결정될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헌법재판소에 있는 헌법재판관들 역시 대부분의 대의제로부터 추천받은 사람들이 하고 헌법 자체도 저희가 국민투표를 위해서 진행을 되기 때문에 안전장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안전장치들이 저는 견제와 균형을 촘촘하게 해서 어떠한 국가기관도 자의적이거나 독단적으로 할 수 없게 만들어 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거를 쪼개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그리고 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나눠놓은 것은 이거야말로 우리 헌법 정신에 가장 부합한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반발을 하면서 자신들은 견제받지 않고자 하는 것이 문제다. 그 우리가 늘 여기서 얘기하는 게 민주적 통제에 대한 이야기고 맞습니다. 견제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그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할 때 국민적인 이 저항이 생기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입법 활동이 지금 진행되는 것이다. 그것을 이름하여 사법개혁이라고 부르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한다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단순하게 재판 소원제나 뭐 대법관을 늘리는 것이나 아니면 법 왜곡제나 따로따로 뜯어서 보면 허점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해요. 단 이것들이 동시다발로 작동이 잘 되어서 국민들이 재판받는데 그 서비스의 질이 좋아지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데 유리하다면 여기에 가치를 더 둬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국회에서 주도하고 있는 이 사법개혁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해요. 손방망이라고 생각해요. JYP의 의견입니다. 뭐 예. 제 사견일 수 있는데 아마 대통령도 제 생각하고 비슷할 수도 예.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민주적 문민 통제의 문제이지 효율성의 문제로 모든 것을 접근해주고 권력을 분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권력을 분산하는데 알고 보면은 법조가 가 있는 그 기관들이 더 늘어나고 영역이 더 넓어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우리 상권 분립이라고 했는데 우리 뭐 5권 분립, 6권 분립 하잖아요. 그 선관위 만들고 헌재 만드는데 거기도 보니까 다 알고 보니까 다 법조인들이 가 있는 거야. 예. 실제로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선진국에 유만한 뭐 헌법재판소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헌법위원회가 있는 것도 있고요. 거기에 대다수가 정치학자들이라든가 사회 원로들이 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헌법을 해석하는 것, 법을 해석하는 것은 과거에 검색 엔진이 없던 시대에는 책 잘 읽고 공부만 하는 사람이 되지만 지금은 그거에 대해서 판단 능력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요. 뭐 AI가 지금 뭐까지 하는 시대인데 지금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사법개혁에 대해서 한마디 더 드리자면 만약에 여기서 사법개혁을 멈춘다고 하면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법개혁을 한다고 평가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진정한 사법개혁을 이루려면 기존에 논의가 되었던 그 판결문의 전면적 공개, 원칙적 공개와 그리고 일반적인 법관에 대한 증언도 필요합니다. 이제 과거의 법관들이라고 하면 정말 다들 몸을 갈아서 밤새 일을 했어요. 근데 이제 공무원 월급 안 오르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은 점점 이제 저희 나이 때 MZ 판사들은 9 to 6를 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현장에 있는 변호사로서 재판 진행이 정말 느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수사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민사만도 그래요. 대표적인 예로 제가 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사건을 하나 했을 때 재판 잡히는데 1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자 부담이 그냥 촉법에 따라서 12%씩 1년 반을 아무런 판단도 못하고 이자만 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 사람이.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하면 진정한 사법개혁이라고 하면 국민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법 서비스를 받는데 더 좋아지는 개선돼야 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대법관 증언뿐만 아니라 법관 증언도 좀 신속하게 진행돼야 되고 그리고 판결문 공개를 통해 충실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반적인 사건 이렇게 유명한 사건들이 1시간씩 선고를 해주고 설명 작가료까지 내주지만 가끔 정말 재판 판결문 받고 화가 나는 게 피고인의 주장은 이견 설득력이 없다, 납득할 수 없다, 유죄
이렇게만 나오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있죠. 예. 예,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사법 개혁에 민주당이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까지 말. 예.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존중 TF 발족이 됐고 오늘 발표가 있었거든요. 네.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러니까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 등등 기소가 되어 있는 주요 임무들 외에 공직사회를 한번 다 들여다보겠다라는 게 그 취지였는데 지금 보니까 징계 요구가 89건, 주의 경고가 82건, 수사 의뢰가 110건입니다. 이거 계속해서 지켜봐야 돼요. 네. 이렇게 끝날 것이 아니라 물론 그 내란의 형태에 저항했던 사례들, 그러니까 유의미한 사례들도 발견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 공무원 중에 한 사람이 경찰청장이 계엄 포고령에 따르지 말고 국회를 지켜야 한다고 촉구하는 글을 내부망에 올리기도 했던 그런 내용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발굴되는 그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목요일 뉴스 다이브 마칩니다. 여러분 내일 오후 3시 반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광고는 보험친구닷컴입니다. 보험친구닷컴은 말 그대로 보험에 관련된 모든 이야기를 일단 무료로 상담을 해드리고요. 친구처럼 친절하게 자세하게 상담해주는 보험친구닷컴. 내고 있는 보험료, 내가 받고 있는 보장, 이게 돈 내는 거 대비 적당한가? 이런 것들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보험에 가입했을 때와 또 지금의 환경이나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고 보험을 다시 한번 손봐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구한테 물어보느냐? 내가 가입한 보험사에 물어보면 그 보험사 또 다른 상품을 소개하거든요. 근데 두루두루 모든 상품을 다룰 수 있는 보험친구닷컴을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험친구닷컴은 뭐 안보험, 종신보험, 뭐 실손보험, 화재보험, 배상보험, 운전자보험 모든 보험을 다 다루고 있고 여기에 무료 상담을 해드립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보험친구닷컴을 찾아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QR코드로 접속도 가능하고요. 전화는 1844-0585.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험친구닷컴에 접속하실 수 있으니까 무료 상담이니까요. 부담 없이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험친구닷컴 광고였고요.